여기 도대체 사람이 왜 있어요? 남편 장례 치른 지 열흘 만에 나는 이혼 서류 한 장 들고 집에서 쫓겨났다. 갈 곳 없어 숨어든 곳이 재개발에 밀려버려진 폐가였다. 밤마다 바람 소리에도 아이들 이름부터 불렀다. 그날도 그랬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고 발을 옮기는 순간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여기 있었다. 놀라 돌아선 내 앞에 말끔한 외투의 중년 남자, 그리고 그를 감싸듯 선 여자. 둘 다 나를 보고 동시에 굳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왜 이곳에 있는지, 왜 나를 아는 눈빛인지 묻지 못했다. 공기만 얼어붙었다. 그날 밤 그들과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수인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몸은 이미 깨어날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침낭 위로 몸을 일으킨 수인은 가방 속을 더듬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버릇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사진을 꺼내보고 저녁엔 다시 넣는 일. 그게 수인에게 남은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인을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인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죽은 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 멀쩡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은 시어머니가 가져갔습니다. 통장도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까지 모두 시댁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인에게 남은 건 낡은 휴대폰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남편의 작은 영정사진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수인은 그대로 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는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비어 있었고 일부는 반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인은 그중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듯한 붉은 벽돌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지만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집에도 가족이 살았겠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녁이면 밤 냄새가 났을 겁니다. 수인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인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밤이 되자
어둠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인은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집이었습니다. 수인은 침낭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금이 가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수인을 둘러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인은 낮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물을 샀습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단 버텨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수인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밤이면 남편 사진을 꺼내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그게 수인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당신 회사 사람들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다들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당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수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잠이 들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수인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수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수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빛을 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수인은 불빛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쪽 방이었습니다. 낮에도 한번 확인했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인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인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이 빛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수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은 놀란 듯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말끔한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쪽 쇠창살 같은 것 너머에 있었습니다.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줘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몸을 숨긴 거예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인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인은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인이 겨우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인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폐가에 갇힌 사람들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수인도 이곳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자신도 쫓겨날 겁니다. 수인은 침낭 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갇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한 걸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갇혀있던 두 사람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경찰을 부르지 말라던 간절한 부탁. 수인은 침낭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안쪽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대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인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 어젯밤에 본 사람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깨진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수인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인은 거실로 나가 생수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2개도 함께 챙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마셨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우아한 동작이었습니다. 수인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인데 태도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수인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사흘쯤 됐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갇혀 계신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수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린 잠시 몸을 숨긴 사람들일 뿐입니다. 수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인은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보니 시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여자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톱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손가락엔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도 허름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수인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혹시 두 분 회장님 아니세요? 수인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도 움찔했습니다. 수인은 자신이 뭔가 건드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말투랑 태도가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수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여기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숨어 있는 거죠. 두 분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경찰은 안 부를게요. 대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인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갇혀 있는 걸까요? 그날부터 수인은 하루에 2번씩 음식과 물을 날랐습니다.
아침과 저녁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식사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습니다. 수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밖에서 들은 소문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대기업 회장이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수사 중이래요. 수인이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인은 두 사람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수인은 조금씩 정보를 얻었습니다. 남자는 경제에 밝았습니다. 여자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어느 날 수인이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남편 잃었어요.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수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도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이상하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회사였습니까? 수인이 대답했습니다. 중견기업 물류팀이었어요. 대기업 하청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도 수인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수인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워서요. 하지만 수인은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고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인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혹시 당신이랑 관련 있는 사람들인가요? 수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정말 사고로 간 거 맞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인은 침낭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남자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떨리는 손도요. 수인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고.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를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수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인은 매일 두 사람에게 음식을 날랐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인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인이 음식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게 불안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수인이에요. 강수인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인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자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인은 두 사람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좋은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인은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주겠죠.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수인 씨, 남편분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물류팀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자도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박민준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요? 혹시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수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수인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수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 아세요? 혹시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는데 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당신, 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요. 이름만 듣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사고로 간 거 맞아요? 수인은 남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수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인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걸렸습니다. 굶기는 건 너무했습니다. 수인은 결국 컵라면 2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음식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말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수인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제 남편 죽음이 정말 사고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남자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수인은 그 말을 듣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라니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남편을 죽인 건가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수인은 남편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수인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과속 차량이 남편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CCTV도 없는 외진 도로였다고 했습니다. 수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남편은 그 시간에 그 외진 도로에 있었을까요? 회사는 반대 방향인데요. 그리고 왜 회사 사람들은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요? 수인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남편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시댁에서 돌려받은 건 몇 가지 안 되었습니다. 옷가지와 시계 그리고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초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지운 거였습니다. 수인은 옷가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펴보니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 준비 중. 수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니요. 남편이 무엇을 고발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수인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수인은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남편이 남긴 겁니다. 남자가 메모지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자도 다가와 메모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남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계장부입니다. 불법 거래 기록이에요. 수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남편이 이걸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남편은 정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했다니요. 믿을 수 없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여자가 수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인은 여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수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태준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아내 한미경이었습니다. 정태준은 대한물산이라는 중견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수인의 남편 박민준이 일했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대기업 하청 구조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횡행했죠.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내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사진 중 일부가 반발했죠. 오히려 저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수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내부 세력에 의해 쫓겨나고 이렇게 폐가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거였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그 과정에서 희생된 거예요? 수인이 물었습니다. 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준 씨는 불법 거래의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수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정의롭게 살려고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증거는 어디 있어요? 남편이 모은 증거 말이에요. 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디지털 파일로 남겨뒀을 겁니다. USB나 클라우드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인은 남편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USB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이미 처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 사물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미경이 물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댁에서 다 정리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거를 찾기 어렵겠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정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혹시 어딘가에 숨겨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수인은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종종 들렀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했지만 가끔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그곳에 뭔가 남겨놨을지도 모릅니다. 도서관에 가봐야겠어요. 남편이 자주 가던 곳이 있었거든요. 수인이 말했습니다. 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희를 감금한 사람들이 수인 씨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남편이 자주 앉던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뭔가 숨겨놨을까 싶어 책상 밑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인은 사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민준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자주 오던 분인데요. 사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굴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수인은 휴대폰으로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서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이요. 자주 오셨죠? 항상 노트북 들고 오셨는데 수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뭔가 맡긴 거 없나요?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거요.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물함을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인은 사서를 따라 사물함 구역으로 갔습니다. 작은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서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17번 사물함이에요. 근데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열어드려요. 수인은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4자리 숫자였습니다. 수인은 남편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이들 생일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수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찰칵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수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부디 이걸 언론에 넘겨줘. 사랑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수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수인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수인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폐가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수인은 곧장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준과 한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찾았어요. 남편이 남긴 증거예요. 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수인은 USB를 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해요. 정태준이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하겠군요.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미경이 말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연결해 볼 수 있어요. OTG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수인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한미경이 USB를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회계 조작, 뇌물 수수,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있습니다. 수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살인 교사라니요. 그럼 남편을 죽인 사람도 여기 있다는 건가요? 정태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을 제거해. 조용히 사고처럼 보이게.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을 죽이라는 명령을 직접 들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은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요. 한미경이 수인을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수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이 파일들을 언론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은 강력한 조직입니다. 수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관없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정태준과 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인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곧 억울함이 풀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로요. 며칠 뒤 폐가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인은 낮에 밖으로 나갔다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폐가들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수인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태준 부부를 찾는 걸까요? 차는 한참을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불안했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수인은 정태준 부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밖에 수상한 차가 있었어요. 우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찾아낸 모양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미경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이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수인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폐가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두세 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재빨리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준 부부도 깨어 있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수인이 속삭였습니다. 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 인기척은 계속됐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한미경이 수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해요.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한미경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수인은 USB를 만졌습니다. 주머니 속에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있는 한 자신들은 위험했습니다. 그때 수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장례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인은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남편 사망 보험금 문제가 생겼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군. 수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재조사를 한다고 해. 혹시 너 뭐 아는 거 없어? 수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사고라고 했잖아요. 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너도 조사받을 거야. 경찰에서 연락 올 거라고 하더군.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수인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인이 대답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재조사를 한대요. 남편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한미경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쪽에서도 알게 되면 더 위험해져요.
수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남편 사진과 USB만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태준 부부도 간단한 짐만 들었습니다. 폐가를 나서기 전 수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폐가를 떠났습니다. 길을 걷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어제 본 그 차였습니다. 차가 세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태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경과 수인을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셔야죠.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소.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으십니다.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 다른 남자가 수인을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정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수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박민준의 아내라는 것도요. 수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 내놓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수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를 만졌습니다. 이걸 넘기면 안 됩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입니다.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린 다 알고 있다고. 남자가 수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태준이 남자를 밀쳤습니다.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정태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요. 빨리. 수인은 망설였습니다. 두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미경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USB를 지켜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수인은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수인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어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인은 군중 속으로 섞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숨을 고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태준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USB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수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언론사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대로 언론에 넘기는 게 맞았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업 비리와 살인 사건에 관한 거예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수인은 장소를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였습니다. 1시간 뒤 수인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부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기자가 USB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신변의 위협은 없으십니까?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이걸 숨길 순 없어요.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도하겠습니다. 수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겁니다. 기자와 헤어진 뒤 수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폐가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시댁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인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수인은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인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태준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혔을까요? 수인은 걱정이 됐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USB를 기자에게 넘긴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수인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 기사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아직 확인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수인은 초조했습니다. 빨리 보도되어야 안전할 텐데요. 수인은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점심때쯤 수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인은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 씨, 저예요. 수인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세요? 괜찮으세요? 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남편도 무사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수인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한미경이 물었습니다. USB는 어떻게 됐어요? 수인이 대답했습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넘겼어요. 곧 보도될 거예요. 한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수인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위험해요. 보도가 나간 뒤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수인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수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자였습니다. 수인 씨, 저예요. USB 내용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자료네요.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갑니다. 수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보도되는 거예요?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편집국장 승인도 받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온 나라가 알게 될 겁니다. 수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신변 조심하세요. 보도 나가면 상대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인은 다시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남편의 억울함도 풀리고 정태준 부부도 안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인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져요. 당신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수인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하청 비리, 살인까지 은폐 수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회계 조작, 뇌물 수수, 그리고 박민준의 살해 교사까지요. 남편의 이름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요. 수인은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신문에 났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영웅으로요. 수인은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박민준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남편의 희생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인 씨 맞으십니까? 박민준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수인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수인을 알아봤습니다. 신문에 사진이 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수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 따뜻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수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를 어떻게 찾았는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모든 걸 자세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미 용의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곧 구속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부디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한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인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한미경이 수인을 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태준도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남편 덕분이에요. 남편이 증거를 남겨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세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정리할 겁니다. 부패한 이사진은 모두 물러나고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한미경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수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인은 작은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폐가에서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고 범인들도 잡혔습니다. 수인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버텼다는 뿌듯함이 수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도 남아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사이의 불법 거래가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박민준의 살해를 지시한 사람도 잡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박민준을 제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수인은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모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USB를 찾았는지, 그 과정에서 정태준 부부를 어떻게 만났는지. 수인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수인이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인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조작이라니요. USB에 있는 녹음 파일과 문서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감정도 끝났잖아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인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태준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비리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일부 이사진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박민준 씨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박민준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성호는 살인 교사 및 증거 은폐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0년은 중형이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0년, 15년 모두 중한 형량이었습니다. 수인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수인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수인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저녁에 수인은 정태준 부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한미경도 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은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뒤 수인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시댁에서 키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아이는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인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아빠 영웅이라며요?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는 영웅이야.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수인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데려가라. 엄마랑 있어야지. 수인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 용서해 주라. 수인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갔습니다. 정태준 부부가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없지만 괜찮아요? 수인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마음속에 말이야. 수인은 남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우리 새 집으로 왔어요. 여기서 잘 살게요.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수인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인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가족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수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잘 키울게요. 당신 뜻대로 정의롭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인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도 수인의 사정을 알고 배려해줬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쉬엄쉬엄 해도 돼요. 사장님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태준 부부와도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정태준은 회사를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한미경은 문화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람있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인 씨 덕분에 저희도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정태준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장학재단도 설립됐습니다. 정태준 부부가 사제를 출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장학금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특히 내부 고발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첫 장학생이 선정됐을 때 수인도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상을 받았습니다. 박민준 선배님의 용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청년의 말에 수인은 울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인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예요. 아빠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인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작은 아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가 될래요.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요. 수인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인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남편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이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수인은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도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인은 아이들과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했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았고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졌습니다. 수인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쉬고 있겠지.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분명 그러실 거예요. 수인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당신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수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픔을 치유해 준 겁니다. 산소를 떠나기 전 큰아이가 묘비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작은 아이도 그림을 놓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아이. 네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우리랑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인아,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억울함도 못 풀었을 거야. 수인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정태준 부부가 수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음식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민준 씨 기일이라고 들었어요. 함께 저녁 먹으려고요. 수인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한미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에 수인은 더 울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정태주는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경은 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도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인 씨, 혹시 일자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재단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수인은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수인 씨만큼 이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인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결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수인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저도 새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당신 이름으로요. 자랑스럽죠? 폐가에서 만난 그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당신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인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부패한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웅으로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늘 말해요. 수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있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이 그립긴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랑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요. 당신 뜻을 이어서요. 정의롭게, 당당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수인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이제 매일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인사만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수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수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폐가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인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수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 수인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화로운 꿈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꿈이었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폐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남편의 정신을 이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폐허였던 그곳에서 빛을 찾았듯이 무너진 삶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수인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수인과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남편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